자, 이번 시간은 사업의 동경부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25번. 25번에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thể 관한 설명을 하는 지문을 보면 유형은 지금 두 가지 중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경우에 따른 요건에 이제 기억부터 쭉 해서 미음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지문은 현재 여기 보면 건설되는 경우에 따른 갖출 요건에 관한 걸 설명하는 지문인데 현재 이제 기억부터 쭉 해서 미음까지 관련한 지문을 줬을 때 이제 기억부터 쭉 해서 미음까지 중에 일단 지문에 지금 관련 수치 관련한 부분을 일단 기억하고 미음을 이제 보시게 되면 전체 주거용 면적에 관한 지문을 주거나 지금 현재 미음에 나와 있는 전체 세대수 기준을 주거나 얼마를 넘지 않아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주어지는 지문이 현재 기억번은 지문에 보셨을 때 지문에 3분의 1을 지금 넘는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3분의 그 지문의 기억에 일단 여기는 3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넘지 않아야 되는데 넘는 등이라고 해서 일단 여기 기억번 하나 X 하나 정리. 기억번 하나 정리하시고요. 관련해 이제 같이 묶어서 이제 가셨을 때 마지막에 미음번도 이제 보시면 전체 지금 세대수를 주었을 때 얼마를 3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거용 면적을 주거나 또 전체 세대수를 주었을 때 얼마가 3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적을 주거나 또는 밑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전체 세대수를 주거나 다 얼마 공이다 3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수 또는 면적을 줬을 때 두 가지 모두가 얼마를 넘지 않습니까?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거 해서 하나 일단 그 수치에 관한 부분 하나 먼저 묶어 정리 기억번 하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니은번 보셨을 때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했을 경우에 세대수는 지금 두 세대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 지문의 니은번입니다. 세대수는 지금 보시는데 세대수 뭐냐면 여기는 이와 같은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하는 경우 이때는 세대수는 지금 여기는 보시면 두 세대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죠. 하나의 세대입니다.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는 해서 하나 규정인데 뭐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요 니은번에 관한 규정 예를 들어봤을 때 보시면 관리사무소 면적 그래서 보시면 관리사무소 면적을 산정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 면적입니다. 관리사무소 면적을 산정할 때는 그래서 몇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관한 부분인데 지문은 자 면적은 최소 몇 제곱미터 이상 면적에 설치할 거냐는 일때 이 면적을 결정하는 그 주택단지에 공급되는 단지 세대수가 몇 세대를 물어보는데 현재 그중 일부가 이와 같이 세대 구분형 공도로 건설이 됐을 때 실제 세대는 몇 세대가 거주합니까? 두 세대가 거주해도 실제 세대수는 몇 세대면 인정하겠다? 하나의 세대로만 산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 관련 규정에 예를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두 세대가 살아도 몇 세대면 인정하고 세대수 산정에 있어서는 이 하나의 세대만 인정하겠다는 이야기가 지문에 니은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 지문에 지금 기억하고 니은 X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각각의 공간마다 뭐뭐를 집어넣습니까? 그래서 욕실, 부엌, 현관을 그리고 리을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무 또는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디귿, 니을하고 미음까지 해서 관련 규정 총 5가지 중에서 2번 기억하고 니은 하나 정리해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6번은 이제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술대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쭉 나와 있는 지문들 중에 옳지 않은 걸 물었던 지문에 보셨을 때 일단 문항 3번입니다. 3번은 지금 단지형 연립주택이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는 단서 요건이 좀 틀렸죠. 그래서 다만 지금 나와 있는 지문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주택으로서는 충수를 몇 개층까지 건축할 수 여기는 6개층이 아니라 5개층까지죠. 그래서 충수 원칙은 4개층 이하가 되는데 26번에 지금 3번 규정에 따라서 건축원의 심의를 받으면 몇 개층까지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해서 26번에 문항 3번 하나 좀 정리해 봐 두시고요. 여기서는 현재 질문에 26번에서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보면 문항 5번
5번입니다. 그래서 5번은 지금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규정 중에 하나 5번에 나와 있는 대로 법령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대 외의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26번의 그 5번도 함께 건축 유무에 관한 부분 한번 잠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7번으로 가보죠. 27번은 지금 입주대표 회의 구성원 중 일단 출발 27번은 지문의 전제 조건이 되는 출발에 관한 요건 자체가 지문에 보셨을 때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입주대표 회의 구성원 중에 누가 사용자, 그래서 여기는 사용자 구성원 얼마더라? 과반수인 경우는 해서 의결사항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27번은 의결사항 나에 제외된다. 그래서 다수의 사항 이 경우라면 입대표 의결사항에 나에 뭐 하겠다 제외가 되는 사항이 있더라. 그래서 현재 박스에 이제 기술이 된 기역에서부터 쭉 해서 비읍까지 관련 규정을 보셨을 때 의결사항자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관한 것이 현재 그 기술된 내용 중에서 기역번이죠. 그래서 공동주택의 공용법원의 담보 책임 종료 확인 입대표 회의 의결사항에서 제외가 되는데 단서는 지금 보시는 대로 사용자가 구성원 얼마 입대표 구성원의 과반수가 됐을 때는 기역에 해당되는 공용법원의 담보 책임 종료 확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기역번. 기타 쭉 나머지 한번 관련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 부분들은 자 28번은 지금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지문이 좀 길게 지금 나와 있는 지문이 있는데 28번에 1번에 이제 가시면 관련해서 그 지금 신고에 관한 여기 기한입니다. 그래서 신고에 관한 일자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사용 후 며칠 이내 15간 여기는 30일 이내가 되죠. 그래서 30일 이내 사용 내역을 시장구청장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5를 30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는데 이걸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은 그 공동택 규모가 지금 나와 있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의 경우에 사용했다면 30일 이내 관련 사항에 따른 내역을 신고한다는 그래서 15를 30으로 하나 바꾸어서 정리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입니다. 일단 하자 보수 청구에 관한 부분에 28번 2번에 전유본에 관한 청구는 누가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하나 전유본의 청구를 누구로 하여금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28번에 현 2번 2번에 보시면 2번도 보시면 전유 부분은 지금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합니다만 전유 부분에 관한 걸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행은 누가 할 수 있냐 그랬을 때 입주자 또는 임차인 대표 회의가 아니라 누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냐. 여기는 관리 주체죠. 관리 주체. 그래서 관리 주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항 2번입니다. 2번은 지금 임차인 대표 회의가 아닌 공용 부분에 대한 청구권자 중 하나 관리 주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더라. 그래서 문항 2번 하나 체크 봐두시고요. 자 3번입니다. 사업 주체는 하자 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때는 지체 없이 하자를 보수하거나 등에 따른 내용을 지금 그 계획을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합니다. 다만 통보라고 나와 있는데 3번입니다. 3번은 지금 이 하자 진단 결과를 하자 진단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지체 없이가 아니죠. 여기는 이 하자 진단 결과를 통보받았던 며칠 이내 15일이죠. 현재 지체 없이라는 지원이 뭘로 바뀝니까? 15일 이내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일정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통보한다는 그래서 현재 지문 자체는 지체 없이라는 지문 자체가 여기는 15일 이내 하자 보수 그리고 계획을 통보한다는데 여기는 통보란 요 지문 여러분 이 지문이 좀 낯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분명히 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 진단 결과를 통보라는 지문도 나올 수 있지만 여기는 하자 보수를 청구받은 날 이 지문을 줘도 공개된 일수는 며칠 나옵니까? 여기는 15일 이내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계획을 통보한다 그래서 지문은 지금 통보 또는 이 하자 보수를 청구받은 날이란 지문을 둘 중에 어떤 지문을 줘도 일자는 모두 공이
15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항 3번 하나 수정하시고 그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지금 이 하자 보수 보증금에 관련된 그 인계에 관한 절차 중에 하나 문항 4번인데 입조대표 회의가 구성된 때는 지체 없이 그 관련 명의를 입조대표의 명의로 변경하고 인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 문항 4번도 지금 틀린 부분인데 이제 보시면 4번도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절차상에 관한 부분에서 일단 28번의 4번은 크게 그 절차상에 한번 순서만 잠깐 볼까요? 일단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은 뭐 현금 또는 이 보증가에 먼저 그 크게 이제 둘 중 하나 방법을 선택을 했다면 예치는 누가 합니까? 사업 주체죠. 그러면 사업 주체가 예치했던 뭐 현금이든 보증가에 관한 뭐 관련 명의 이거를 누구에게 넘기는 이거를 사업 주체가 현재 지금 4번 질문으로 간다면 사업 주체 바로 누구에게 입조대표 회의로 넘어가는데 그건 아니죠. 일단 인계 절차는 어떻게 되죠? 사업 주체가 누구에게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 넘겨주면 이거를 넘겨받은 누가 사용검사권자에게 현재 그 4번 질문대로 누구 명의로 입조대표 회의 명의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용검사권자를 거쳐서 그 다음에 누가 사용검사권자가 입조자 대표 회의로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현재 그럼 지문은 지금 뭐가 바뀌게 되냐면 사업주체란 용어 자체가 뭘로 바뀌어요? 사용검사권자는 바뀌어야 지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로는 지금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거쳐서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업주체가 일단 제출했다면 그걸 가지고 있는 누가 사용검사권자가 입조대표 회의가 구성된 때 입조대표 회의가 명의 변경에 넘어가는 거지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셔서 일단 순서 문항 4번입니다. 자, 4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 5번. 일단 4번은 맞았어. 4번까지 일단 틀렸는데 5번은 맞죠. 일단 잠깐 볼까죠. 5번에 하자 보수 보증서 발급기관은 보증금을 지급할 때 의무관리단 공동택의 경우에는 입조대표 회의 회장 인관과 관리사무소 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금융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계좌 이체를 할 때 그 관련 통장에 관한 명의에서 5번은 맞습니다. 부분들. 그래서 5번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9번입니다. 29번은 이제 보셨을 때 의무관리단 공동택 관리비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29번에 1번부터 쭉 해서 나와 있는 지문을 보셨을 때 자, 지문을 이제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관련한 지문 중에 보셨을 때 자, 29번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번에 이제 가시면 지문은 관리 조치는 관리비 중 승강기 유지비, 진행호흡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사용량을 다음 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과 공동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여기 이제 보면 관리비를 공개했을 때 이제 보시면 사용량을 공개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29번, 2번은 여러분들이 29번, 2번 29번은 지금 2번에 관한 걸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를 공개합니다. 관리비를 공개하는데 지금 이제 관리비를 공개하는데 그 공개하는 항목 관련한 게 승강기 유지비, 진행호흡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사용량을 시점은 다음 달 말일까지 그와 같은 개소에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 이제 보면 관리비를 공개하는 것은 관리비는 여러분들 보셨을 때 관리비는 보면 전체 10가지 관련 비목 중에 일부 관련된 플러스 사용량 현재 사용량을 공개하는 거고요. 사용량에서부터 그다음에 시점과 공개 개수 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관리비 비목 중에 지금 10가지 2가지를 공개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 2가지 지금 관리비 비목에 관한 거 틀린 여기서는 말한 관리비라는 것은 그 비목 중에 난방비하고 급탕비입니다. 난방비하고 급탕비 하는 이 2가지 항목, 이 비목에 대한 사용량을 다음 달 말일까지 그와 같은 3가지 개수에 공개해야 한다고 해서 2번이 틀린 것은 관리비 비목 중에서는 2가지 승강기 유지비하고 진행호흡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가 아닌 이 2가지가 뭘로 대체가 돼야 돼요? 난방비하고 급탕비로 대체가 되어야 맞습니다. 부분들.
그래서 2번은 일단 틀린 거 하나 수정을 하셔야 되냐. 이 지문을 틀린 거 수정을 하시고 자 그리고 무엇을 공개할 거냐. 사용량을 시점은 언제까지?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 개수는 어디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체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한다까지 이제 해서 2번은 그 비목 두 가지 수정하시고 관련해서 기타적인 사용량이라든가 시기와 그리고 개소까지 2번 좀 정리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부분들은. 자, 기타적인 뭐 1번부터 나머지 그 지문에 5번까지 이제 봐두시되 그중 1번만 한번 잠깐 볼게요. 1번에. 1번에 이제 가시면 일반 관리비 중에 제3호비, 즉 일반 관리비는 다시 그 세부 구성 명세가 7가지 세부 구성 명세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 제3호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호비 지금 그 세부 구성 명세는 일반 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 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라고 이제 해서 29번 1번도 맞습니다. 부분들에서 나머지 3, 4, 5번 쭉 한번 정리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0번입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 등의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하향식 피난구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일단 이 하향식 피난구 같은 경우는 대피 공간을 설치하는 대피 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 중에 하나 이 발코니 바닥에 이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가 된 경우는 대피 공간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인데 관련 기술대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기술이 된 지문 중에 이제 보셨어요. 이건 한번 잠깐 볼까요? 30번이네요. 일단 30번에 하향식 피난구 30번에 자, 하향식 피난구는 보면 이게 발코니 바닥, 공동태는 발코니 바닥이네. 발코니 바닥이 와 같이 있다면 이게 발코니 바닥이라고 했을 때 발코니 바닥일 때 발코니 바닥 이와 같이 접이식 사다리가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접이식 사다리가 있어서 발코니 바닥에 이렇게 접이식 사다리가 들어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덮개로 이게 덮여 있는 발코니 바닥에 이게 지금 이 하향식 피난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분들은 자, 이제 이와 같은 이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가 됐더라고 이제 보시고 예를 들어 여기가 808호 볼까요? 808호 여기 밑에 집에 708호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708호, 804 이와 같은 발코니 바닥에 이 하향식 피난구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일단 1번입니다. 유효 계급부 규격은 직경이 몇 cm 이상? 60cm. 60cm라고 여기 이 간격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 간격에서 간격은 여기 이 계급부 여기 규격, 이 규격이 몇 cm? 여기가 60cm 이상이라고 하면 1번이 하나. 자, 2번. 상층, 하층 간 피난구 설치 위치는 수직 방향 간격을 여기는 지금 30cm 이상 띄운 게 아니라 이 수치가 15cm 이상 띄워 설치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항의 2번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하층 간에 여기 몇 cm? 30이 아니라 몇 cm 이상? 15cm 이상이 수치가 30이 15로 바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808에 불이 났다. 808에 불이 났으면 어떻게 이 덮개를 개방하고 누르게 되면 이 사다리가 밑에 펴지게 되면 밑에 펴지게 되어서 펴진 이 사다리를 타고 808에서 어디로 708호 이걸 타고 내려와서 이제 대피해서 뭐 어떤 안전을 확보가 되는데 요거는 큰 걸 요거 좀 줄여 볼까? 이걸 좀 줄여서 크게 봤을 때 이걸 좀 줄여 봤을 때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몇 개 층만 잠깐 그려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사다리 펼쳤다고 만약에 사다리가 펼쳤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같은 방향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돼요? 펼쳐졌을 때 같은 위치상에 설치가 돼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사다리를 타고 사람이 이렇게 몇 개층이 이제 열려서 펼쳐졌다 가정을 했을 때 사다리를 사람이 타고 오다가 뭐 할 수 있다. 급한 상황에 내려오면 손을 놓치면 어떻게 해? 놓치면 이게 몇 개층을 타고 내려오면서 더 위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자? 수직 방향 15 이거를 엇갈리 같은 방향에서 여기서 했다면 이거를 갖다 이렇게 해서 엇갈려 설치를 하자. 몇 cm 정도? 15cm 엇갈려 설치를 혹시 타고 내려다가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돼요? 위험을 최소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방향은 여기는 몇 cm? 최소 15cm 여기 엇갈려 방향을 설치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자는 거죠. 그래서 센치는 현재 그 12, 수치가 30을 얼마로 15cm 이상으로 바꿔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었던 것은 옳지 않은 거니까 일단 2번 수치를 30을 15cm 이상에 띄워서 설치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3번 덮개. 덮개는 요거 이제 불이 나서 이 피난구 덮개. 이제 요건 최소 불을 몇 시간 이상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불을 났을 최소 그 불을 이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을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에 바닥면으로부터 몇 cm 이하? 50cm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그래서 사다리를 펼쳤을 때 이 사다리 끝부분 이 바닥에 최소 여기가 얼마 정도 이게 내려올 수 있게 이게 최소 50cm 정도까지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센티미터 물어본 것은 50cm는 맞고요. 그 다음 5번 덮개가 개방됐을 경우 건축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경보밀 구조입니다. 고도상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내려올 수는 있긴 한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는 안 되겠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닌데 대신 뭐 했어요? 위에서 내려올 이 덮개를 개방했을 때 어떻게 돼요? 덮개를 개방했을 때는 이 시스템에서 뭐가 울리는 이제 경보음이 울리는 거죠. 결국 이거를 쓰는 목적은 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세대에서 800포린 불이 났을 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덮개를 개방하고 내려오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지. 이것을 일단 그랬을 때는 뭐가 울려요?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하향식 피난구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30번은 숫자에서 일단 숫자 관련 질문을 봤을 때 1번, 2번 그리고 질문의 3번하고 4번 4개 정도 숫자 관련해서 봐주시면서 숫자 2번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31번은 지금 관련 법령에 따라 뭐에 관한 설명이냐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을 좀 정리하는 겁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 부당노동행위에 관해서 지금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나와 있는 지문에서 일단 31번이네요. 일단 30번은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부당노동행위 관련 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일단 부당노동행위는 가장 첫 시작 출발이 뭐면 이 구제 절차. 그러면 부당노동행위는 그 권리를 침해하던 그 구제받는 구제 절차입니다. 구제 절차. 절차는 몇 가지가 있다. 가장 기본 딱 뭘 떠올리는 게 세 가지 절차, 세 가지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해선 안 되는 이 부당노동이 인해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가 세 가지인데 가장 첫 번째가 이 구제 신청하는 절차가 몇 월 이내? 3월. 이 구제 신청에 대한 결과의 불복하면 뭐 하더라? 재심할 수 있습니다. 며칠 이내? 10일. 자, 재심에 불복하면 또 뭐 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한번 이 행정소송하는데 소를 제기하는 게 며칠입니까? 15일. 그래서 일단은 절차는 세 가지 관련 기한 쭉 하나 정리하시면서 보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거 뭘 주의하시겠냐면 그러면 이제 여기 3월 이내 여기 뭐 합니까? 구제 신청합니다. 구제 신청. 그러면 3월 이내 이 부당노동행위로부터 3월 이내 구제 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구제 신청은 누가 합니까? 지금 보면 근로자만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는 근로자도 할 수 있지만 또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여기는 노동조합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당노동행위에 관해서는 보면 이 구제 신청의 주체를 물었을 때 근로자도 할 수 있지만 누구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체를 물어보면 여기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로자가 할 수 있다고 나올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근로자만 노동조합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주체가 몇이에요? 둘이 있으니까 근로자만 노동조합만 할 수 있는 게 근로자도 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 틀은 이 지문인데 자, 그러면 지문에 이제 보시게 되면 현재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가장 큰 틀을 이제 보셨을 때 1번 구제 신청은 6월이 아니라 몇 월이나요? 3월이네. 일단 1번 하나 수정. 2번 자, 위원회는 신문을 댔다는 것은 조사를 마쳤다는 개념으로 그래서 신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할 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할 때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 네, 2번. 옳은 거를 좀 물었으니까 2번은 맞습니다. 2번은 맞고요. 3번. 3번은 재심 신청에 관한 기한은 15가 아니라 며칠? 15가 아니라 10일입니다. 10일 하나 해서 10일. 자, 그 다음에 질문의 4번. 4번은 지금 소를 제기하는 기한이 10이 아니라 15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한은 3월 10일, 15일. 자, 5번. 사용자가 사회 규정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와요 결정으로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원회 구제 명령의 전부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직권 또는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마지막 5번은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까지 해서 하나 정리해서 문항 5번. 그 외에 지금 2번이 맞고 나머지 그 지문은 숫자 관련 지문하고 마지막 5번은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5번까지 정리해서 이제 부당노동 관련 절차 하나 마무리했으면 여기서 이제 하나만 좀 설명하고 추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잠깐 넘어가 보면 지문들은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하실 건 뭘 주의하시면 여기 현재 물어봤던 것은 이제 부당노동행위를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근로기준법에 가면 또 뭐가 있냐면 이 부당 해고 등이 있죠.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등 부당해고 등이라는 건 뭐였던가요?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져 정당한 이유 없이 이 해고부터 그 밖에 지금 이루어진 것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 근로기준법의 이 부당해고 등에 여기도 이제 보시면 뭐가 있냐면 구제 신청이 있습니다. 구제 신청. 자, 여기는 분명히 법은 달라. 여기는 이 노동조합 관련 법령도 부당노동에 관련 설명했던 거고 여기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을 설명드린 건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관련 구제 신청에 관한 것은 주체를 물어보기는 여기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리는 건 뭐랑 구분하시라고 이 부당노동 관련의 구제 신청의 주체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인데 이 부당해고 등의 신청 주체는 여기는 누가 나옵니까? 여기는 근로자입니다. 여기 노동조합이 여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제 신청 여기는 근로자 신청이 여기는 노동조합에 따로 언급되지 않는다는 건데 어디는 이 부당노동행위에는 신청의 주체일 때 누구도 나와야 돼요. 큰 문제가 없더라. 노동조합에 나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두 개 좀 구분해서 좀 봐주시고 부분들은. 자, 그래서 31번 좀 정리하고요. 32번. 30번에 보시면 관련 중앙분쟁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라고 해서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나와 있는 지문인데 부분들은 자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지문에 보셨을 때 1번입니다. 일단 이 중앙분쟁 조정에 관한 1번에 관한 일단 뭐 이 지금 기술된 직군의 3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32번은 여러분들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몇 명이었었던 기억을 상기해 보시면 15명 이내입니다. 근데 그 15명 중에 특정 직군의 인원수는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1번에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부교수상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 이제 보면 그 이 공인대학 부교수 여기 아니라 누구였던가요?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3명 이상. 일단 인원수는 맞지만 그 위원회에 관한 직권이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좀 틀린 것은 인원은 맞지만 누가 그 위원회에 관한 직권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6년 이상 재직한 위원회 직권이 3명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1번 X, 그 다음 2번. 자, 위원회 분쟁 조정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자협의 회의 입자협의 회의와 관리 주체는 분쟁 조정에 응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응하여야 한답니다. 응한다. 그래서 2번 응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응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2번 하나 X,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32번은 지금 당사자 이해관계 출석 요청에 대한 통보에 관한 기한인데 32번에 3번. 32번에 3번은 하나 좀 주의할 게 32번에 3번은 통보 기한입니다. 통보 기한. 32번은 통보에 관한 기한인데 여기 이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통보에 관한 기한을 두 가지로 꼭 나누어서 구분하실 게 누구에게 통보하는 것을 회의 개최 관련 위원에게 통보하는 통보에 관한 기한 하나 정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회의를 그 관련 출석 요청한 통보에 관한 두 개를 나눠 보셔야 되는데 자, 통보는 이제 위원에게 회의 소집 관련 통보에 관한 기한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당사자는 이해관계인의 회의 관련 출석 요청의 통보 기한 두 개를 나누는데
위원에게 알리는 게 일자가 몇 일인가요? 3일 전이고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일자는 여기는 5일, 3일이 아니라 5일 전이다. 그래서 일자는 지금 두 가지 구분하셔서 통보에 관한 기한을 보시면 여기 위원회가 알리는 거하고 당사자 이해관계인 출석 요청에 관한 기한 5일하고 두 개를 좀 구분해 봐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보셨을 때 이 당사자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요 5일 전까지는 어디만 여러분이 위원회는 좀 현재 이 중앙을 포함해 총에서 한 4가지 위원회를 정리를 하셨을 거고요. 그 중에 당사자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이 관한 5일 전까지 출석 요청에 관한 것은 어디만 중앙분쟁조정만 나옵니다. 기타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관한 기한도 언급이 되지만 어디만 이 중앙에서만 뭐가 나옵니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출석 요청의 통보 기한은 어디만 중앙분쟁조정만 있기 때문에 현재 일자가 그렇다면 일자는 지금 현재 당사자 이해관계인 일자가 3일이라든지 몇 일로 바뀌어야 돼요? 5일 전이고 3일은 위원회에게 알리는 기한이 3일 전이 됩니다. 그래서 3번 하나 수정 정리 봐두시고요. 4번으로 갑니다. 4번. 지금 4번은 완료에 관한 기한에 관련해서 조정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해 지시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15일 이내 조정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요. 사유 기한 명시 통보합니다. 4번. 그래서 여기는 완료는 지금 일자 그 15란 숫자 이게 두 개가 다 얼마로 30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30에서 완료는 30일 그리고 그래서 일자 15 두 개가 30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맞고요. 자, 그다음에 5번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정이 거부사를 알려줍니다라고 해서 5번도 나와 있어요. 5번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5번은 맞고요. 부분들은. 자, 그다음 33번. 자, 33번은 두 가지 관련 법에 따라서 그 법에 따른 지금 특별수선 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해서 지금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보시면 그 밑에 하나씩 볼까요? 자, 첫 번째 일단 여기는 그러면 두 가지 관련 법에 따른 특별수선 충당금에 관한 설명에 총해서 5개가 기술이 됐는데 5개 지문 중에 지금 여기는 옳지 않은 지금 옳게 짝지은 거냐 일단 기억법부터 한번 쭉 가면서 보시면 기억에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득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수선 충당금을 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누구에게 입주자 대비 회의에게 인계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부분들이. 그래서 33번은 지금 기억입니다. 기억은 지금 양도되는 경우는 이건 누구에게 입주자 대비 회의에게 넘겨주죠. 그래서 일단 기억번은 이상 없습니다. 부분들은. 인계 절차는 요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긴 하죠. 부분들이. 현재 인계 절차 일단은 보셨을 때 그 지문의 33번에 지금 기억번, 33번의 기억입니다. 33번에 지금 기억은 좀 누가 넘겨줍니까? 여기 임대사업자가 양도가 되는 경우는 이 돈을 누구에게 넘겨줘야 최초로 구성된 이걸 누구에게? 입주자 대비 회의죠. 그래서 입주자 대비 회의에게 넘겨줍니다라고 해서 요 절차 지문 하나 맞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물어봤던 건 여기서 현재 여기는 이 임대주택법이고 그럼 여기 하나 여기서 따로 언급된 건 아니지만 하나 뭐 또 하나 같이 봐두죠. 그러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특별수선 충당금도 주고 가죠. 누가? 공공주택 사업자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공공주택 사업자는 그 주택이 뭐예요? 분양 전환되는 경우라면 이 주택 사업 그 적립했던 돈을 가지고 간다, 주고 간다? 주고 누구에게? 동일하게. 그래서 주고 가는 건 임대 사업자가 됐든 공공주택 사업자가 됐든 인계되는 것 최초로 구성되는 누구에게 넘겨주고 갑니다. 넘겨주는 것은 입주자 대비 회의에게 줍니다. 그래서 기억은 임대 사업자만 물었었지만 여기 추가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자의 경우도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분양 전환 되게 이 돈을 주고 갑니다. 누구? 입주자 대비 회의에게. 기억. 니은 번호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여부 등을 관할 시도지사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시장구청장의 보고를 종합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그 정립 여부 등은 보고에 관한 순서 봤을 때 니은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가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일단 니은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일단 순서를 먼저 봐두시고 일단 순서 이상 없고요. 순서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그 순서 보고 순서 니은번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시도지사는 니은에 따른 보고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2월 15일과 그리고 8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한다 그래서 디귿번은 현재 니은의 보고에 관한 순서 중에 하나.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하는 시간 1년에 2번 보고하죠. 보고는 매년 2월 15일과 8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까? 그래서 보고한다라고 그래서 디귿번도 그 보고 시기는 맞습니다. 보고 시기 맞고요. 리을.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이 이제 이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른 규정이라면 이제 리을하고 미음, 리을, 미음 이제 보시면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그 관한 규정의 리을. 공공주택 사업자는 특별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 또는 양가로 임차인을 포함한다 말한다 해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그래서 리을에 관한 적립에 관한 시기도 이상이 없습니다. 부분들은. 그 다음 미음. 여기 이제 그중에 미음번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특별선충당금은 적립이 주택별에 따라 적립에 관한 요율이 좀 다르는데 그중에 미음번입니다. 미음번은 지금 영구임대주택,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그리고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의 그래서 현재 미음번에 기해서 이와 같은 주택의 적립요율은 해서 적립요율입니다. 그래서 적립요율은 얼마를 주택사업자가 적립할 거냐 그래서 요율은 보시면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얼마 1만 분의 4의 요율로 적립합니다. 그래서 미음번 맞습니다. 그럼 결국 어디서부터 여기 기역번부터 해서 미음번까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옳게 짝지어진 걸 물어보았으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이 기역에서 미음 내용 전부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는 기역에서 미음에 관한 부분 맞고요. 일단 여기서는 하나 꼭 기억할 것은 여기 적립 요율도 하나 꼭 기억하시고 적립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지금 보신 대로 주택 여기 앞에 나와 이 주택에 관한 부분하고 이 적립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나 조금 어렵게 물어본다면 뭘 물어볼 여지까지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냐면 여기는 현재 이 기술된 주택에 관한 종류 중에 혹시 하나를 주관식의 지문에 주택의 명칭을 쓰는 것까지 한번 여기는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택만 다시 한번 확인 정리해 보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그리고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에서 5가지 주택, 지금 현재 기술된 것도 5가지 주택에 관한 걸 설명했었고요. 이 5가지 주택에 관한 지문에 관한 것은 혹시 용어 쓰기 관련해서 한번 나올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이제 뭐 객관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혹시 이 관련 그 주택에 관한 종류를 특정 지어서 미음번만 혹시 따로 이 지문만 아니면 지문이 좀 짧다면 기타 뭐 적립에 관한 시기하고 묶어 나오든 어느 형태든 간에 주었을 때 그 주택에 관한 명칭을 쓰는 것까지 그 부분까지는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분들은. 자, 4번 잠깐 보죠. 자, 34번은 문서 보존에 관한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분들에서 34번은 문서 보존에 관한에서 1번부터 5번까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문서명에 따른 그 보존에 관한 기한인데 34번입니다. 34번은 지금 1번에 수도법에 관련해서 급수간, 세척, 갱생, 교체 기록이라고 해서 지금 2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한 급수관이란 것은 그 저수도에서 그 필요 계속까지 물을 공급하는 그 급수관입니다. 급수관 내에 그 급수관 내부에 이물질이 있을 때 그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세척입니다. 갱생이란 것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나서 그 배관 내 이물질이 달라붙지 않게끔 배관 내를 코팅하는 작업까지 해주는 것을 갱생. 그래서 세척, 갱생, 교체 기록은 몇 년인가? 여기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그래서 급수관의 세척, 갱생, 교체에 관한 기록은 2년이 아니라 3년. 그래서 1번은 3년이고요.
자, 이 소방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지문입니다. 부분들은 여기는 소방훈련 교육 실시 기록 관련해서 이 기록은 2년 복원합니까? 맞습니다. 근데 2번은 지금 이 소방 관련 훈련 교육 기록은 2년은 맞는데 2번 어떤 시점을 갖고 물었을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현재 2번 같은 경우는 소방 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가 아니라 그 기산점이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이 아니라 이 법령에서는 그 2년의 보존에 관한 기산점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래서 현 2번의 연수는 맞습니다만 시점,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시점 하나 수정하셔서 정리. 3번. 여기 이제 보면 지금 퇴직금 관련법에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보존에 관한 기한인데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보존 기한은 여기는 3년이나 5년이죠. 5년. 그래서 3년이 아닌 5년.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보존 기한 5년. 자, 4번입니다. 4번은 남녀 관련 법률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및 허용에 관한 서류 여기는 3년이 맞습니다. 3년. 그래서 34번에 4번 하나, 4번은 맞습니다. 34번에 4번은 맞고요. 4번 주어진 게 남녀 관련 법률명이라고 해서 여기 주었던 게 지금 보시면 남녀 관련 법률명에 배우자 그 출산과 관련된 그 청구 및 허용에 관한 서류라고 주었는데 여기 남녀 관련 법률, 이 법률명을 줬을 때 하나 여기는 뭐 단서라기보단 여기는 하나 혹시 이 관련 법률명, 이 법률명을 주고 여기에다가 어떤 문서를 위치를 시켜 놓더라도 연수는 몇 년인가요? 3년. 즉 남녀 관련 법률이라고 주게 되면 이때는 주어지는 문서에 크게 영향을 받지 마시고 이 법률명이 나오면 보존 연수는 주어지는 문서별에 따라 여기는 그냥 크게 구애받지 말고 바로 몇 년으로 가자? 3년. 그래서 여기는 배우자 관련 주든 아니면 뭐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을 주든 간에 주로 물었던 게 이 법률에서 한 2번 이상 나왔던 여기 문서명이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에 관한 걸 주고 연수를 맞게 틀리게 물었던데 여기는 주어지는 요 문서명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뭐 하자. 이 법률명을 일단 한번 확인을 하시되 여기는 지금 한 8개에서 9개 정도는 이 문서가 좀 등장하는데 그 문서별에 따라 연수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잊어버리셨다면 이 관련 법률명을 주게 되면 보존기한 연수가 몇 년 나와야 돼요? 3년으로 가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4번은 맞습니다. 5번. 자, 5번도 보시면 지문은 법령상 의무 관련 공동택 관련 관리비 등의 징수 관련된 장부와 증빙 서류는 5년은 맞습니다. 5년은 맞는데 현재 여기 2번하고 3번. 2번도 시점이요. 2번이 시점 뭔데?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를 기산. 다음 날부터 2년의 기산점을 삼아도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은 또 출제 빈도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기산점이 관련 장부와 증빙서 여기는 작성일이 아니야. 여기도 5년은 맞습니다. 여기는 5번은 회계연도 종료일이죠. 그래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그래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몇 년간 보관합니까? 5년간 보관한다. 그래서 문서 보존은 지금 출제가 됐었던 게 문서 보존에 관한 건 출제 회차가 지금 20회 때 한번 나왔고 20회 때 나왔고 출제 처음 나왔던 게 16회 때 나왔고 16회 때 나왔고 20회 때 나왔고 18회네 중간에 18회 나와서 20회 때 나왔는데 유형은 오지선다형으로 16, 18회 때 20회 때는 박스형으로는 몇 개를 주고 그중에 그 옳지 않은 걸 골라내서 출제는 16, 한 3번 나왔어요. 3번에 20개가 물었었고 거의는 이 출제했던 문항의 가장 포인트는 여러분이 그 기간, 해당되는 기간하고 일수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걸 물었던 부분으로서 객관식의 문제는 크게 무리가 없이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이제 보면 시점 갖고 물어서 꼭 주의하시고 그 중에도 보면 여기 현재 34번 중에서는 2번은 그 2년은 맞는데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라는 것. 특히 5번은 정리를 꼭 여기 5번은 출제 빈도가 여기 현재 문서 보존에 관한 것도 출제가 일적으로 출제가 되지만 해당 공동택 관리법령상 이 회계 관리파도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시점부터 얼마다 5년. 그래서
5번에 관한 건 여러분들 여기는 숫자, 요 숫자 쓰기까지 5년이라는 숫자 쓰기까지는 정리 꼭 해두셔야 돼요. 그만큼 이 문서 보존 이 3번 나왔던 중에 2번 여기서 출제를 했었거든. 해당 이 회계 관련 파트에서 이 5라는 숫자를 3으로 바꿔 냈던 적이 있는 만큼 여기는 출제 빈도가 문서 보존에 한해 문장을 꾸렸을 때 아니면 해당 파트 출제 빈도가 있기 때문에 시점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5라는 숫자, 5라는 숫자가 쓰시는 것까지 준비를 해 놓으시면서 문항 5번 회계연도 종료일부터가 됩니다. 그래서 문항 3번, 5번 정리하시고 옳은 거는 4번인데 4번은 지금 주어지는 문서명에 크게 구애받지 말고 남녀 관련 법률명을 좀 연수를 몇 년으로 가자? 3년으로 가시는 것까지 좀 정리할까요?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쉬었다가 다음 35번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